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방현철 박사의 머니머니입니다. 조선일보가 선정한 베스트 애널리스트부터 투자 전략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그리고 증권가의 고수들을 모시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삼성증권의 김영구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김영구 수석 연구위원 모신 이유는 조선일보하고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가 선정한 2021년 베스트 애널리스트 평가에서 스트래터지스트 부문에서 베스트 애널리스트로 선정되셨기 때문입니다. 먼저 간단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투자 전략 업무 좀 담당하고 있고요. 한 17년 정도 증권가에서 운용도 해보고 뭐 분석 업무 계속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좀 시장을 좀 이길 수 있는 어떤 투자 전략 수립에 네. 좀 방점을 두고 좀 연구 분석에 좀 매진하고 아, 있습니다. 예. 예. 오늘의 주제는 이제 시장 전망하고 투자 네네. 전략입니다. 그래서 네네. 시장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뭔지 한번 또 쭉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시장 전망이니까 거의 이제 벌써 하반기가 다 됐어요. 하반기 시장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뭐 좀 일단 총론으로 먼저 좀 짧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좀 세세한 거 들어가 보도록 하죠. 예. 네네. 그 하반기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체감적으로 느끼시기에도 네. 만만치 않은 어떤 상황들인 거 불가피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놓고 본다면 6월에서 7월 FOMC까지는 다분히 좀 지뢰밭 통과와 같은 어떤 과정들이 좀 불가피하지 않겠는가. 네. 결국은 경기에 대한 고민들도 깊어질 것이고 또 연준의 긴축 속도가 아무래도 인플레 파이팅 측면에서 대단히 네. 빨라진다라는 점들이 여러 가지 시장 측면에서 어떤 불확실성을 좀 자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는데, 근데 전략적으로 좀 상정을 해본다면 이미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상반기까지 과정을 오면서 과거 어떤 금융위기라든지 글로벌 시스템 리스크 돌출했었던 그 당시 수준까지 이미 시장 주가라든지 밸류에이션이나 수급이 1차적으로 상당 부분 관련된 불확실성 선반영했던지라 네. 결국은 한 7월에서 9월 경계로 한 시점이 터닝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한 2,500 중심으로 해서 하방 지지력은 테스트하겠지만 네. 9월 FOMC를 기점으로 해서 인플레가 꺾이고 비관적이었었던 시장이 인플레가 꺾여가는 과정과 함께 조금씩 경기에 대한 좀 회복에 대한 기대가 조금씩 되살아나기 네. 시작하고, 그리고 너무도 앞서갔었던 연준의 긴축 기조가 당장의 어떤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까지 고려한 어떤 스텝 바이 스텝 과정으로 좀 돌아서면서 다시금 글로벌 국내의 증시가 되돌릴 수 있는, 그럼으로써 4분기 말 연말까지 어쨌든 여전히 3천이라는 기회와 가능성 흔들림 없이 남아있다라는 네. 판단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가을쯤에 터닝 포인트가 올지 요거 주목해봐야 되겠네요. 네네네. 그럼 뭐 이슈로 하나하나 좀 얘기를 해보죠. 네. 먼저 이제 올해 말씀하셨듯이 가장 그 큰 이슈가 미국의 긴축입니다. 긴축인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그 40년 만에 가장 강한 이제 인플레, 미국에서 인플레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 그렇다면 인플레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걸 앞으로 시장 전망에 대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인플레 전망 어떻게 좀 보세요? 아까 살짝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좀 깊게 한번 들어가 보죠. 예. 지금 뭐 어제도 파월 의장의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가 있었고요. 네. 지금 현재 어쨌든 미국 중앙은행 쪽의 어떤 환경에 대한 인식을 생각을 해본다면 어쨌든 실물 경기 환경은 대단히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네. 급선무는 물가 안정, 인플레를 좀 꺾일 수 있게끔 통화 정책을 좀 긴축적으로 가져가는 게 급선무다라는 인식을 좀 밝혔는데, 그렇죠. 그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앞서 말씀 주셨던 대로 근 40년 내 거의 뭐 최고 수준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 그게 또 직접적으로 소비 경기라든지 투자 경기에 발목 잡고 있고, 또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전형적으로 질 자체가 그다지 좋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경제언론 시간에 네. 배웠던 개념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인플레이션은 결국은 두 가지 컨셉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수요가 견인하는 어떤 디맨드 풀 성격으로서 좀 건강한 형태의 인플레이션이 있는데 반해서 지금은 어떤 공급 측면에서의 어떤 뭐 충격들, 병목 현상들, 쇼티지 문제, 거기에 또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심리적인 수급적인 그런 어떤 불확실성까지 얹어지다 보니까 다분히 코스트 푸시로서의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러니까 즉 기업들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어쨌든
원가가 상승하는 영향을 판매 가격의 상승으로 전가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속절없이 원가만 상승하다 보니까 계속 마진 스퀴즈라는 어떤 네. 우려들, 실적 불확실성이 이윤이 커지고 줄어드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뭐 국내 국외할 것 없이 시장 음. 전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좀 파급되고 있는데 네. 근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음. 지금 우리가 조금은 고민해봐야 되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다분히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준하는 물가 압력이라는 게 네. 사실 시기적으로 작년 4월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금융시장이라든지 경제 환경에서 측정하는 경제 변수들은 대부분 다 전년 동기 대비 즉 YOY 관점에서 네. 해석을 하게 된다. 그렇게 된다면 작년 요맘때부터 물가가 높아졌다라는 거는 결국 출발점 자체가 높아지다 보니까 전년 대비 효과로 놓고 봤을 때 지금 수준 뭐 유가가 됐던 메탈 가격이 됐던 곡물 가격이 됐던 현상 유지만 된다 하더라도 전년 대비로는 크게 꺾이기 시작한다라는 포인트를 한 가지 보게 되고요. 숫자로 보면 꺾이게 보이게 이렇게 네네.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까지 물가 상승을 최근에 썼던 거는 결국 원자재라든지 내구재 쪽의 어떤 물가가 대단히 빠르게 속등하다 보니까 네. 물가 압력이 컸었습니다마는 지금 미국도 주요 선진국도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엔데믹 또는 어떤 리오프닝이 전면화됨으로써 눌려 있었던 소비 경기들, 서비스 경기, 컨택트 비즈니스들이 네. 대체해가고 있다라는 점들이 결국은 내구재 물가 상승을 스위칭하는 어떤 그런 효과도 또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네. 점. 거기다가 세 번째는 지금 물가 충격을 야기했었던 별도의 변수였었던 공급 병목 현상이라든지 이렇게 네. 빠르게 해소되고 있다. 그러니까 즉 뭐 롱비치항의 어떤 대기 일수라든지 아니면 비근한 예로 우리 자동차 주요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가 없어서 판매를 못했고 수출을 그렇죠. 못했고 예. 생산이 차질이 예. 늦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빠른 속도로 해소가 되면서 정상화 수준을 가고 있는 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2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하반기서부터 대단히 탄력적으로 물가 압력은 완화될 것이다라는 포인트를 좀 주목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금리 인상 미국의 지금 금리 인상도 그거에 따라서 좀 처음에 좀 빠르게 하다가 좀 하반기 들어서는 좀 속도를 늦출 그런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그 관점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 지금 우리가 전략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봐야 될 부분은 결국은 현재 비관적인 견해에 아니면 비관적인 어떤 생각에 함몰돼 있는 시장과 네. 다분히 이제 낙관적인 경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어쨌든 경기는 버틸만 하니까 물가 안정에 치중한다라는 어떤 낙관적 연준 간의 그 거리차, 그 괴리가 결국 시장 측면에서 계속해서 고민이고 네. 또 그게 불확실성으로 파급되고 있는데 결국은 그 시장과 연준 간의 거리가 좁혀지게 될 수 있는 가장 궁극적인 트리거가 바로 물가가 2분기를 정점으로 해서 하반기서부터 네. 스텝 바이 스텝으로서 하락할 것이다라는 사실이 될 텐데 그 관점으로 보실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주목하는 거는 이쪽에 이제 이 왼쪽에 그 그림이 될 텐데 지금 보시면 어떤 미국 전체 실물 경기라든지 아니면 글로벌 경기 환경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인덱스라고 할 수 있는 ISM 제조업 지수를 보면 네. 작년 하반기서부터 현재까지 대단히 빠르게 피크아웃으로 꺾여가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방향성이 어떨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네. 비용 함수를 추정을 해본다면 향후 1년 이후 시점까지의 방향성을 한번 진단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근데 보시면 달러 강세 환경 또 인플레이션 물가가 상승하고 또 거기에 물가를 잡겠다라는 이유로 연준의 발걸음이 대단히 빨라지는 네. 그런 어떤 금리 상승까지 더해지다 보니까 경제 성장 또는 어떤 경제 활동에 필요한 대가나 비용이 폭증하고 있는 어떤 그런 네.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 주택 관련된 아니면 어떤 소비 투자 심리를 제약하고 있고 주식 시장의 어떤 실적 이런 부분들도 또 가로막는 어떤 그런 불확실성이 되고 있습니다만 인플레이션이 점진적으로 꺾여가는 어떤 상황들은 결국 지금 얼마 안 있어서 최악의 경기 침체가 현실화될지도 몰라라는 어떤 비관론에 함몰돼 있던 시장도 차츰 앞으로 비관론이 옅어지면서 네. 조금씩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어떤 개연성을 마련해 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네. 또 인플레가 피크아웃 전환된다라는 건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대단히 빠른 속도로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 어떤 명제에 집중했었던 연준의 정책 초점도 물가가 하락함과 함께 조금씩 느슨해지거나 실물 경기 또는 시장 여건의 어떤
관찰하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네. 움직이지는 어떤 후퇴 기조로 네. 맞물릴 것이다라는 지금 생각이 뭐 들었습니다. 연준에서 나오는 목소리든 빅스텝 소위 빅스텝 네네. 해가지고 0.5% 포인트 인상 당연하게 얘기하고 거기다 자이언트 스텝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물가가 좀 안정이 되면 조금 네네. 잠잠해질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전망을 할 수 있겠네요. 또 하나 뭐 미국 긴축 정책 관련해서 또 이슈가 양적 긴축 요건데 네네. 요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해석하기가 되게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결국은 지금 앞으로 연준의 양적 긴축, 즉 대차대조표 근 한 9조 달러까지 갔던 부분을 한 네. 25년 중순께까지 해서 미국 한 GDP의 한 20% 수준까지 음. 낮춰가겠다라는 네. 이제 보관인 거고요. 네. 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연준의 총 자산 자체가 한 9조 달러에서 한 25년에 한 5조대 수준까지 이제 낮아지는 과정들이 나타날 텐데 네. 아까 말씀드렸었던 인플레이션 환경 그리고 양적 긴축을 금리 인상 기조와 좀 같이 통합적으로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 진영에서 말하기를 앞으로 전개될 양적 긴축 효과가 금리 인상으로 치환해서 본다면 네. 25bp 금리 상승 정도로 보고 네. 있거든요. 네. 파월도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맞습니다. 예. 그렇게 보게 된다면 결국은 저희가 주목하는 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보는 건 지금 5월 FOMC 기자회견을 통해서 파월이 다분히 좀 아카데믹한 개념이기도 하고 또 사전적으로 알기는 어렵고 사후적으로 확인될 수밖에 없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중립금리라는 개념을 좀 볼 필요가 계속 있겠는데 그걸 얘기했어요. 중립금리. 맞습니다. 예. 근데 이번 5월 FOMC에서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예.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중립금리는 2%에서 3% 레인지 안에 있다라는 음.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럼 그 관점에서 놓고 보면 뺄셈을 해보자라는 거죠. 3%에서 25bp 금리 인상에 준하는 양적 긴축 효과를 차감을 해서 놓고 본다면 결국은 올 연말 내지는 실물 경제나 금융시장의 어떤 볼멘 소리 또는 비명 소리가 커져가는 상황이라면 어쩌면 요번 긴축 사이클의 끝은 기준금리 연준 금리로 봤을 때 네. 2.5에서 2.75 정도가 음. 최상단이 되지 않겠는가. 음. 그렇게 되면 올 연말 얼추 한 3%대, 3.25%대 또는 내년 상반기 3.75%대까지 기준금리가 대단히 빠르게 상승할 거야라고 기정사실화했었던 시장 생각에서는 일정 부분 후퇴하는 상황들이 나타나는 거니까 네. 시장이 4분기를 경계로 해서 되돌릴 수 있는 어떤 기틀이 이 관점에서 좀 확보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슈가 이제 미국 월가에서 이제 일가에서 계속 나오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네네. 해가지고 이 물가도 오르고 경기도 침체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뭐 이렇게 계속 우려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렇게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시선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앞으로의 경제 환경이라든지 금융 시장에서 대단히 비관적인 아니면 경계적인 인식이 대단히 앞서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시장의 관점은 뭐냐면 결국은 지금처럼 연준이 느슨한 막연한 어떤 경기에 대한 낙관론 고수하고 그걸 또 뒤늦게 사후 약방문격처럼 뭐 그런 식으로 뒤늦게나마 물가 잡겠다고 빠르게 긴축을 하게 된다면 결국은 물가도 못 잡고 경기도 못 잡는 상황이 되니까 암만 상황이 좋아져 봤자 경기는 눌리고 물가 압력은 이어지는 계속하고. 스태그플레이션 예. 또는 뒤늦게 속절없이 금리 인상만 빨라지게 된다면 경기 환경이 빠르게 무너져 내리면서 최악의 경기 침체가 올 네. 리세션이 현실화되는 상황 아니겠냐라는 그 두 가지 견해에 좀 많이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제가 주목하는 건 그거거든요. 좀 실증적으로 한번 팩트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팩트 체크를 해보자. 예. 제가 주목하는 건 이겁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시장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경기 침체 가능성을 예고하는 가장 파워풀한 어떤 게이지는 지금 맨 위에 보시는 뉴욕 연준에서 매달 초에 네. 향후 1년 후 리세션이 경기 침체가 발발할 것 같은 확률을 발표를 하는데 그렇죠. 예. 통상 경험적으로 놓고 본다면 한 30% 수준까지 치솟는다면 그때는 우리가 정말 각오하면서 어떤 생존 전략을 고민하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현재 5월 달에도 여전히 6% 수준밖에 되고 있지는 않다. 거기에 가운데 그림 봐주시면 언제나 글로벌 경기 침체는 미국 고용 시장의 균열을 통해서 본격화됐었는데 네. 지금 고용 시장이 어쨌든 초호황 사이클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거기다가 맨 아래 그림이 되겠습니다만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장단기 금리 스프레드 측면에서 10년, 2년물 스프레드를 주목하지만
연준이 주시하는 건 10년 3개월물 스프레드를 네. 주시하게 되거든요. 근데 10년 3개월물 스프레드를 놓고 보면 금리 역전도 아니고 평탄화 플래트닝도 아닌 정반대의 어쨌든 경기 환경이 괜찮다라는 의미를 갖는 스티프닝 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예. 점도 고려해본다면 시장의 현재 어떤 비관적인 경기 인식은 조금은 과장됐을 너무 가능성이 과하다. 있다, 과잉반일 수 있다. 그 관점에서 한 번 더 들어가서 보면요. 저는 이렇게 지금 추적 진단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 호사가들은 코로나 이후의 경제 환경에 대해서 뭐 또 다른 어떤 기회라든지 이런 거를 뭐 주목을 했습니다만 어차피 포스트 코로나 경제 환경의 근간은 결국은 경기와 물가 간의 시속 게임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압력 이상의 경기 환경이 이어질 수만 있다면 우리가 다분히 어떤 경기의 어떤 연동에서 좀 경기 민감한 어떤 대형 가치주 수출주 쪽에 베팅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겠지만 네. 그게 아니라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압력을 해지할 수 있는 우회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 대안들을 피킹해야 되는 네. 그런 어떤 고민들이 있을 텐데 지금 한번 위치를 계산해 보자라는 겁니다. 월 단위로 추적 진단 해본다면 왼쪽은 글로벌 경제 환경 전체가 되고요. 오른쪽은 미국 전체가 되겠습니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 3, 4분면에 존재하는 경기 침체 구간과는 여전히 절대적인 어떤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네. 점에서 리세션에 대한 고민은 조금은 하늘이 무너지는 어떤 기후경 리스크로 제한된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는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럼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본다면 마땅히 이를 배제하거나 부인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미약하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실물 경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용이 대가가 폭증하다 보니까 계속 발목 잡혀 있고 네. 대신 물가 환경은 쉽사리 진정되지 않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하반기에도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로서 또 우리가 투자 전략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화두로서 자리 잡아야 되는 건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 스태그플레이션에서 강한 투자 아이디어는 무엇인가 이쪽이 하반기 어떤 전략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어쨌건 있습니다. 그건 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네네. 뭐 가능성이 일단 낮아 보이긴 하지만 네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미국까지 좀 쭉 얘기를 해봤는데 이게 과연 그러면 미국의 긴축 정책이 한국까지는 도대체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이냐. 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하여튼 관련돼서 나온 얘기는 한국하고 미국하고 기준금리가 이렇게 되면 역전되고 이러면 뭐 자금도 빠지고 그러면서 뭐 위기 상황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네. 요건 어떻게 봐야 돼? 한국에 미칠 영향.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데이터를 통해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지금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상황 인식, 즉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어떤 고민들이 이어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예. 경기 둔화 압력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 지역들보다는 이머징 쪽 신흥국 경제가 조금 더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네. 거기다가 물가 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선진국들은 내부 어떤 재정 정책 이런 부분들이 아니면 빠르게 되살아나는 어떤 리오프닝 이후의 어떤 수요들이 일정 부분 물가 압력을 흡수하고 있지만 이머징은 더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라는 거죠.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또는 뭐 곡물 가격의 어떤 상승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이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이상 이머징 또 어쨌든 주식시장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역시도 MSCI 인덱스 관점에서는 이머징 시장에 신흥국에 편제가 돼 포함이 있기 돼 때문에 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기류는 어쨌든 앞설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 분명해 보이는 것 네. 같아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놓고 봤을 때 또 우리는 외환위기를 경험했었던 트라우마가 있는 나라다 보니까 결국은 한미 간의 기준금리 차이가 벌어지게 되면은 외국인 자본들이 엑소더스 하듯이 이탈하게 되면서 경제 환경이나 시장의 어떤 혼란이 커지지 않겠는가라는 어떤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당분간 한국은행 통화 정책도 연준 정책 대응에 다분히 연동한 형태로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네. 근데 고민은 그거라는 거죠. 이 미국 기준으로 아까 제가 박사님과 뭐 중립금리에 대해서 네. 논의를 했습니다만 미국 실물 경제 환경이 버틸 수 있는 기준금리를 버틸 수 있는 어떤 체력이 과연 우리와 마찬가지의 체력을 갖고 있는가 비례적으로 똑같은 체력을 갖고 있는가라고 판단해 본다면 사뭇 다르다라는 판단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쪽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이 올 연말 한 미국 기준금리 한 2.5에서 2.75까지 상승을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그것까지는 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결국 6월, 7월 동조화될 수는 있겠지만 네. 결국 우리는 수출 중심으로 해서 조금은 당장의 어떤 물가 안정보다는 경기에 대한 어떤
진작 이런 네. 쪽에 대한 무게추가 조금 더 실려 있는 쪽이기 때문에 금리 역전을 허한다 하더라도 대신 우리가 마냥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한국 대단한 어떤 거시 건전성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과거 어떤 경기 위기 글로벌 어떤 메가토급 쇼크들이 나타났을 때 한머니들이 금리 차가 역전됐다 이런 부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란 요인을 작동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을 예, 것이다. 시장 네. 안정과 또 어떤 그 중립 그 중간 지점 경기와 어떤 그 물가 안정 그 중간 지대에서 하느니 최종적으로 좀 방점을 찍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런 뭐 쭉 우리가 시장 전망을 쭉 해봤는데요. 이런 시장 전망 아래에서 그럼 올해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갖는 게 좋을지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결국은 앞서 기본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상황들 별반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길 수 있는 어떤 주식을 찾는 게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좀 올렸는데 네. 그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결국은 이제 이 불황에 강한 기업이 뭘까? 음. 조금은 어려운 개념으로 수식화해서 재무적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네. 결국은 앞으로 기업이 벌어들일 어떤 이익 또는 어떤 미래 가치의 증가분을 현재 가치로 땡겼을 때 할인을 했을 때 그 현재 가치로 돌려주는 보여주는 주주들한테 보여주는 확인되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이길 수 있는 주식이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네. 금리가 상승하고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는 눌리는 상황에서는 이 에쿼티도 채권 마냥 듀레이션이라는 게 있는데 듀레이션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이기는 주식, 버티는 주식,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안전지대가 된다는 생각입니다. 네. 관건은 두 가지로 좁혀볼 수 있겠어요. 결국은 실적의 구조적인 어떤 추가적인 성장이 나타날 수 있는가, 아니면 배당이 됐던 퀄리티가 됐던 ESG가 됐던 번 외에 어떤 추가적인 어떤 안전 마진이 강화됨으로써 돌려주는 주주들한테 보여주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면 이길 수 있는 주식이 될 거라고 보는데 네. 세 가지 관점을 주목을 합니다. 결국은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었던 대로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대안들. 그래서 제가 주목하는 건 좀 개량적으로 접근해봤습니다만 2003년 이후 글로벌 경기 모멘텀보다 물가 압력이 높았을 때 시장보다 초과 성과가 나타났었던 업종 종목들 가운데 예. 여전히 120주 이동평균선 대비 중심 추세선이라고 할 수 있는 여전히 추세가 살아 있어서 시장 전체가 도매금으로 밀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추세 하방 지지가 가능한 애들이면서 통계적 계량적으로 여전히 낙폭과대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그리고 2022년 전체 실적에 대한 생각들이 빠지는 게 아니라 사양조정되고 있는 애들을 골라본다면 예. 결국은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예. 정유, 그리고 방산, 그리고 은행 정도가 우리가 현재 집중해야 되는 옥석을 가려야 되는 압축 대응해야 되는 전략 대안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좀 집중을 해서 살펴보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삼성증권의 김용구 수석 연구위원과 함께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마무리 인사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뭐 만만치 않은 뭐 시장 흐름 이어지고 있고 하반기도 뭐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주가, 현재 밸류에이션, 현재 수급 상황에서는 자포자기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렸었던 그 전략 대안들에 대해서 확보해서 길목을 지켜서 갈 수만 있다면 능히 하반기 어떤 투자 성과를 원하시는 어떤 목표하셨던 수준 정도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삼성증권의 김용구 수석 연구위원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 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